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그녀입니다. 에스파냐의 어느 시골 라만차에서 기사소설에 흠뻑 빠져 방랑기사가 되려는 한 귀족의 나이는 50살입니다. 1600년경의 일들이기에 지금 나이로 치면 70살은 되었을 이 노인이 정의를 지키고자 세상 밖으로 나섭니다. 낡은 창과 투구, 그리고 노쇠한 로신한테와 함께죠. 그저 농부였던 조수 산초도 있습니다. 오늘 펴보게 되는 책은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실패할 게 뻔하지만 그는 고민 없이 주저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미치광이 몽상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할 수 없는 이유 또한 그가 너무나도 순수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돌진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책은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읽어볼 부분은 그 유명한 풍차와의 전투 부분이 될 텐데요. 그의 전투는 늘 망상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패배하거나 흠씨 두들겨 맞거나 하며 끝나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에게서 순수한 열정과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그리고 실천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돈키호테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시던 문화사입니다. 8장. 용감한 돈키호테가 결코 상상도 못해본 굉장한 풍차의 모험에서 이룬 훌륭한 결과 및 행복한 추억이 될 만한 사건에 대하여. 그러던 중에 그들은 30-40개의 풍차가 들판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자 돈키호테가 자기 부하에게 말했다. 행운은 마침 이 몸이 바라는 것보다 더욱 적합한 길로 이 몸을 인도하고 있도다. 저쪽을 보아라. 산쪽 판사여. 30명이 좀 넘을까? 굉장한 거인들이 저기 나타났도다. 바라건대 이 몸은 저 녀석들과 싸워 녀석들의 목숨을 송두리째 앗으려 하는도다. 그리하여 그 전리품으로 이 몸이 부유해지는 시초를 삼으려 하는도다. 이야말로 정의의 일전이다. 대지의 면전으로부터 이토록 사악한 종자를 제거해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대 봉사가 아니겠는가? 도대체 어디에 거인이 있단 말입니까요? 그대의 눈에 보이는 바로 저것들이로다. 저기 팔이 긴 녀석들이로다. 녀석들 중에 어떤 자는 거의 이 레구아에 달하는 팔을 가지고 있도다. 잘 보십시오, 주인님. 저기 보이는 것은 거인이 아니라 풍차란 말입니다요. 저건 팔이 아니라 십자로 된 풍차의 날개입니다요. 빙글빙글 바람에 돌아서 맷돌을 돌리는 거죠. 아니 저런 그대에게는 이런 모험의 경험이 전혀 없는 모양이로다. 저건 거인이다. 만일 그대가 두렵다면 비켜 있거라. 그리고 이 몸이 장렬한 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기도라도 열심히 드리도록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돈키호테는 그의 부하인 산초가 목이 터져라 말리는 것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로신한테 박차를 가했다. 그는 그것이 거인이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 산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가서도 굳이 살펴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겁 많고 사악한 너희 무리들, 그곳에서 도망치지 말지어다. 너희들에게 덤벼드는 것은 오직 한 기사뿐이니. 때마침 바람이 조금 일어 풍차에 커다란 날개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들 아무리 거인
브리아레오보다 많은 팔을 움직일지라도 움직인 만큼 보복을 받을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온 마음으로 둘시네아 공주에게 이런 위기에 처한 이 몸을 도우소서 하고 기원을 드리며 방패를 들고 창을 겨드랑이에 낀 다음 전속력으로 로신한테를 몰아 맨 앞에 있던 첫 번째 풍차를 공격했다. 창을 풍차 날개에 꽂자마자 강풍이 불어 풍차가 움직이면서 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기사와 말은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산초 판사는 나귀를 전속력으로 몰아 주인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이미 주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로신한테와 부딪힌 타격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다. 산초가 말했다. 이런 주인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십시오. 저건 풍차임에 틀림없습니다요. 머릿속에서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걸 모르겠습니까요. 제가 주인님을 말리지 않았습니까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닥치거라 산초. 다른 일과는 달리 싸움의 요령은 끊임없는 변화에 있다. 하물며 이 몸이 생각하건대 그 책과 서재를 훔쳐간 현자 프레스톤 녀석이 승리를 빼앗아 가기 위해 거인을 풍차로 둔갑시킨 모양이다. 이런 것으로 보아 그자의 적대감을 알 수 있는 바이지만 나의 성검이 지닌 은총 앞에서는 녀석의 사악한 술책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로다. 뜻대로 하세요. 산초는 이렇게 대답하며 돈키호테를 부축해서 일으킨 다음 부상을 입은 로신한테 다시 오르게 했다. 두 사람은 지금 있었던 모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푸에르토 라피세를 향해 말을 달렸다. 돈키호테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 매우 번화한 곳으로 온갖 모험을 하기에는 빠뜨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창이 없는 것이 못내 걱정스러운 듯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몸이 기억을 더듬어 보겠는데 디에고 페레스 대 바르가스란 기사가 어느 싸움에서 자신의 칼이 꺾이자 무거운 참나무 바지를 꺾어들고 그날 싸움에서 분투하여 마침내 많은 무어인을 쳐부수어 마추카라는 별명을 얻기에 이르렀도다. 그리하여 이후 자손에 이르기까지 바스가스 마추카라고 불렸도다. 이 몸이 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몸도 참나무 물푸대나무로부터 그 이야기에 못지않도록 훌륭한 가지를 잘라내어 창을 대신하여 하게 함이로다. 그대는 이를 직접 보아둔 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증인이 되어야 하도다. 그러니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눈여겨보도록 할지어다.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야 주인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좀 똑바로 하시고 가는 게 어떨깝쇼. 떨어지실 때 다치셨겠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절반은 흘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요. 그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몸이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내장이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방랑기세하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도다. 글쎄요. 그렇다면 저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요. 하지만 주인님이 아프실 때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저로서는 마음이 편합니다요. 그렇다는 건 하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요. 그리고 제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말입니다요. 우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방랑기사의 부하에게까지 통용되지는 못합니다요.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리 조그만 아픔이라도 그걸 참고 견딜 수는 없습니다요. 부하의 천진스러움에 돈키호테는 웃음을 그칠 줄 몰랐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아픔을 하소연하고 싶거나 쉽지 않거나 하고 싶을 만큼 언제든지 우는 소리를 해도 괜찮노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산초가 식사 시간이라고 말하자 돈키호테는 지금으로서는 이 몸에게는 필요가 없으니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도록 하라고 했다. 그러자 산초는
나귀에게 되도록 편히 앉아 안장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먹으며 주인에게 훨씬 뒤떨어진 채 뒤를 따라서 갔다. 그리고 산초는 가끔 말라가에서도 가장 좋은 대접을 받는 포도주 가게에 주인조차 부러워할 만큼 매우 맛있어 하면서 가죽 주머니를 통째로 들이켰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는 주인의 약속 따위는 모두 잊은 채 설사 어떤 위험이 있든 또 어떤 모험을 찾아다니든 조금도 고생스러울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매우 좋은 휴식처럼 생각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날 밤을 숲속에서 지내야 했다. 돈키호테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부러진 창에서 빼두었던 창끝을 붙들어 메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책에서 읽은 기사들이 사모하는 여인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숲이나 황야에서 밤을 새던 일을 본떠 두시에나 공주 생각에 온 정신을 쏟았다. 그러나 산초 판사는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위장은 그냥 물이 아니라 식용식물성 액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주인이 불러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의 얼굴을 비치던 햇살도 새날의 찾아옴을 한없이 기뻐하며 무리를 지어 지저귀는 작은 새들의 노래도 그의 잠을 깨우지는 못했으리라. 그는 일어나자마자 즉시 가죽주머니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가죽주머니는 전날 밤보다 조금 더 야위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죄어드는 듯 아팠다. 왜냐하면 가죽주머니를 조급히 보충해 줄 만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돈키호테는 아침이 되었어도 식사를 하려 하지 않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감미로운 해상으로 배가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시 푸에르토 라피세를 향해 길을 계속갔다. 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 3시경이었다. 거리를 본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판사여, 여기에서 소위 모험이라 칭하는 것 속에 푹 빠져볼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설사 이 몸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난에 직면해 있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이 몸과 대적한 자가 잔인무도한 잡배로 간주되기 전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잔인무도한 잡배임을 알았을 때에만 이 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로다. 상대가 기사의 신분인 경우에는 그대가 기사의 자격을 받을 때까지는 기사도의 규율에 의해 도저히 허락되지 않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를 것입니다요. 저는 매우 온건한 성격이어서 소란이나 싸움에 말려들기에는 맞지 않는 사나이니까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말해 내 몸을 지켜야 한다면 기사도 규율이고 뭐고 알 바 아닙니다요. 하느님의 법으로 보나 인간의 법으로 보나 자신을 해치려는 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니라. 하지만 기사도에 어긋나는 도움을 주게 되는 아까 말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대의 그 사나운 뚝심을 가만히 눌러두어야 한다는 것이로다. 예. 그야 뭐 따를 뿐입니다요. 그 분부는 일요일을 지키듯이 잘 지킬 겁니다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길 맞은편에서 2마리의 낙타를 탄 것처럼 보이는 성 베네딕트 교단의 신부 2사람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신부들이 타고 오는 2마리의 말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이다. 신부들은 여행용 안경을 끼고 양산을 휴대하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한 대의 마차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말을 탄 종자 4-5과 말몰이꾼 2이 마차를 따르고 있었다. 뒤에 안 일이지만 마차에는 바스키아의 귀부인이 타고 있었다. 이 귀부인은 세비야로 가는 길이었고 그곳에서는 극히 명예로운 임무를 띠고 라틴 아메리카로 떠나야 할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신부들과 동행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들을 보자마자 돈키호테는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몸이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이제 지금껏 없었던 모험이 일어날 것 같도다. 저기 보이는 검은 괴물들은 공주님을 납치해가는
마법사임에 틀림없으며 이 무법행위는 이 몸이 힘을 다해 분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도다. 이거 풍차보다도 더 좋지 않겠는걸? 주인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성 베네딕트 교단의 신부님들이고 저 마차는 여행을 하시는 분의 마차임에 틀림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엇을 보고 그러시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악마에게 홀려서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요. 산초요. 이미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모험의 간습에 대해서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도다. 이 몸의 말이 진실임을 이제 곧 알게 될지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길 한가운데로 말을 몰고 나가 버티고 섰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만큼 가까우시자 큰 소리로 외쳤다. 악마에 홀린 무도한 자들아, 그 마치에 감금하고 납치해가는 가엾은 공주님을 즉각 석방하여라. 아니면 너희들 악법에 대한 정당한 벌로 즉각 사형을 받을 준비를 할지어다. 신부들은 돈키호테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에 크게 놀라며 말고삐를 잡아당겼다. 기사님, 저희들은 성 베네딕트 교단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갈 길을 갈 뿐 악마에 홀린 것도 무도한 자들도 아닙니다. 또 이 마차 안에 납치된 공주님이 계시는지 어떤지 저희는 모릅니다. 부드러운 말투도 내게는 소용이 없도다. 위선의 도배여. 이 몸은 이미 그대들을 알고 있도다. 돈키호테는 힘차게 내뱉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창을 겨누며 로신한테를 몰아 신부에게 덤벼들었다. 그 기세가 세차고 대담했으므로 만약 신부가 말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유감스럽게도 돈키호테는 신부를 땅바닥으로 내려뜨리고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크게 다치게 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 뒤에 있던 신부는 이 광경을 보자 발을 말의 배에 꽉 말아붙이고는 바람보다도 경쾌하게 들판으로 달려가 버렸다. 땅 위에 내려선 신부를 본 산초 판사는 자기 나귀에서 잽싸게 내려와 신부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려 했다. 그러자 말몰이꾼 둘이 따라와 어째서 신부의 옷을 벗기느냐고 물었다. 산초는 자기 주인 돈키호테가 승리를 거둔 싸움의 전리품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했다. 젊은이들은 전리품이니 싸움이니 하는 말의 의미를 몰랐고 왠지 농담 같았으므로 돈키호테가 그 싸움의 자리를 떠나 마차에 탄 부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산초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산초를 땅바닥에 메어 꽂고는 턱수염을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버리고 발길로 마구 걷어찬 뒤 숨도 쉬지 못하고 감각조차 없는 그를 땅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틈에 신부는 재빨리 말에 올라탔다. 신부는 너무나 겁에 질려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얼굴이었다. 다른 신부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말을 세우고 이 습격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 하고 걱정하며 동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동료 신부가 달려오자 그 사건의 결말을 기다리기는커녕 설사 악마를 등에 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는 못하리라고 생각될 만큼 열심히 성호를 그으면서 갈 길을 재촉했다. 돈키호테는 마차의 기부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공주님이시여, 그대가 지닌 아름다움은 이제 그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대를 납치한 무리는 이 몸의 억센 팔에 얻어맞고 땅 위에 뻗어버렸으니 혹시 그대의 해방자 이름을 알고 싶어 괴로워하신다면 알려드리겠소이다. 이 몸은 방랑기사이며 모험자인 돈키호테 대 라만차로서 둘시네아 델 토보스 공주에게 사로잡힌 몸이오이다. 이 몸에게서 받으신 얼마간의 자선에 보답하시려거든. 이 몸이 원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토보서의 공주님 앞으로 가셔서 그대들의 자유를 위해 이 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주십사 하는 것이오이다. 돈키호테의 말을 듣고 있던 종자들 중 한 명은 바스카야 사람이었는데 마차를 토보서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알자 뚜벅뚜벅 돈키호테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창을 잡으면서 몹시 거친 카스티아 지방 말과 그보다 더 심한 바스카야 지방의 말을 섞었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 걸어. 어서 걸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기사 녀석 같으니라고. 만일 내가 이 마차를 막는다면 나를 만들어낸 하느님께 맹세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전에 이 바스카야 인께서 죽여줄 테다. 돈키호테는 상대방의 말을 모두 알아듣고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대가 기사는 아니지만 설마 기사라 하더라도 이 몸은 그대의 어리석음과 무례를 징벌해야겠도다. 그 말을 듣고 비스키아인이 대답했다. 내가 기사가 아니라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느님께 맹세코 말하겠는데 너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야. 내가 만일 창을 버리고 칼을 뽑는다면 내까진 놈은 어린애 다루듯 해버릴 텐데. 비스카야인이란 말로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기사이고 악마에게도 기사야. 그게 아니라고 내 녀석이 말한다면 너는 정령코 거짓말쟁이지. 아그라헤스는 말했도다. 자, 덤벼라 라고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는 창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칼을 뽑아든 뒤 방패를 단단히 팔에 끼고는 상대의 생명을 아슬결의로 비스키아인에게 덤벼들었다. 이런 기세로 그가 습격해오는 것을 본 비스키아인은 빌림 말이라는 믿을 수가 없었으므로 그저 칼을 뽑아 들 수밖에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마차에서 방석을 하나 꺼내 방패로 삼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불구대천의 원수이기라도 한 것처럼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비스카야인이 몹시 흥분한 어조로 자기를 말리는 자가 있으면 자기 주인일지라도 죽여버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마차 안의 기부인은 이런 상황에 이르자 몹시 두려워하며 마부에게 좀 떨어진 곳에 마차를 세우라고 일렀다.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의 결투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싸움이 중반에 이르자 비스카야인이 돈키호테의 어깨께에 있는 방패에 굉장한 일격을 가했다. 만일 그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허리까지 쪼개졌을 정도였다. 이 사정없는 타격에 아픔을 느낀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오, 내 심령의 공주 둘시네하여 아름다움의 꽃이여, 그대의 무한한 은총에 보답하고자 이 냉엄한 싸움에 몸을 내맡긴 그대의 기사를 도우소서. 그는 이 말을 입에 담는 것과 칼을 단단히 쥐는 것과 둥근 방패로 재치있게 몸을 가리는 것과 비스카야인에게 덤비는 것을 모두 동시에 해치웠다. 그는 단 일격으로 모든 것을 끝장낼 작정이었다. 이런 기세로 덤벼드는 돈키호테를 본 비스카야인은 상대방의 대담무쌍함을 알아차리고 자기도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비스카야인은 방석으로 자기 몸을 빈틈없이 가리며 상대방을 기다렸다. 사실은 그의 늙은 말이 몹시 지쳐버려서, 즉 이런 경거망동용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돈키호테는 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용이 주도한 비스카야인을 단칼에 동강낼 결심으로 다가갔다. 비스카야인 역시 칼을 치켜들고 방석으로 몸을 방어하며 기다렸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위협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그 굉장한 공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마차 안의 기부인과 다른 여인들은 이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의 종자와 더불어 모두를 구해주십사 하고 스페인의 모든 신상과 성당에 무한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